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정책과 검찰개혁, 사법개혁 등을 비판했습니다. 공천 뇌물특검 등 3가지 특검을 하자고 했고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영수회담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과 법여권은 민생을 반복했지만 대안은 없었다. 윤석열 내란을 외면한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두고 오늘도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토론회를 통해 경청에 시간 갖겠다며 당원의 의사를 물어 합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고 반대하는 측에선 합당 논의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장동혁 대표 재신임을 묻는 제안이 나오는 등 당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강경한 부동산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행정통합 관련 입장을 잇따라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대전 충남 통합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 듣고 지방선거를 넉 달 앞둔 시점에 당내 갈등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물어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이지은 민주당 대변인, 김효은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효은 대변인 술 안 차세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사실, 괜찮으시고. 네, 제가 지난주는 대변인으로 임명이 돼서 라디오 방송이 처음이어서 정말 두근두근했는데 네. 오늘은 열심히 달려와도 또 두근두근했지만 네. 지난주만큼 두근거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두근두근 첫날, 두근두근 둘째 날인데 좀 호흡이 더 괜찮으시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습니다. 먼저 동혁 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틈만 나면 추경을 거론하며 돈을 더 풀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뿌릴 돈이 부족하니 이제 설탕세까지 걷겠다고 합니다. 소금세, 김치세까지 나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미 우리는 과도한 돈 풀기의 역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소비 쿠폰에 잠시 좋았던 국민은 폭등한 물가로 몇 배의 혹독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통화량 증가로 인한 고환율과 원화 가치 하락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매표용 돈 풀기에 나선다면 우리 경제는 회복이 어려운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장동혁 대표 뭐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정부 향해서 물가, 환율, 부동산 챙기라고 했습니다. 자, 뭐 대통령이 설탕 부담금 요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슈를 이제 올려놓으니까 관련해서 뭐 설탕세, 소금세, 김치세까지 나올까 이제 세금 부분 약간 언급을 했고요. 오늘 어쩐 경제 부분, 요 부분에 장동혁 대표의 뭐라 그럴까, 뭐 비판이면 비판, 발언이면 발언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재은 대표님. 저는 일단은 경제를 이렇게 꽁꽁 얼어붙게 하고 잘못되게 한 주체가 누군데 이제 자신의 어떤 잘못은 보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남탓만 하는 정말 구태 정치를 보여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또 이제 설탕세 이야기를 하셔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이제 그러니까 설탕세보다는 설탕 부담금이라는 말이 이제 정확한 표현이고, 네, 요건 이제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진지하게 접근을 하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탕세, 그럼 뭐 소금세나 김치세도 거둘 거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뭐 조롱하듯이 굉장히 유치하게 받아친 면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탕 부담금이라는 거는 이렇게 특정 목적을 위해서 징수를 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러니까 당뇨라든지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부담금을 걷어서 공공의료 의료에 쓰겠다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많이 이런 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또 이제 기업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거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법안들을 보면 이 설탕 함량이 높을수록 누진세, 그러니까
세금 그 부담금을 더 많이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금을 덜 내기 위해서라도 저당으로 된 어떤 아니면 성분이 더 건강한 성분을 사용하는 그런 제품을 만들게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도 그 제품의 비용을 높이지 않으면서 건강한 성분으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어떤 성분 혁명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또 국민의 건강 그리고 수명 연장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을 텐데 좀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80%도 동의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좀 진지하게 좀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설탕 부담금 예를 드시면서 이거 뭐 꼬투리 잡기식보다는 그 정책을 하려는 취지가 뭔지 뭐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김혜원 대변인께서는 오늘 경제 정책 관련 비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선 그 설탕세를 좀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 당도를 결정하는 거는 소비자입니다.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가 있으려면 아무래도 당도도 좀 여러 가지일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얼마 전에 그 낙마한 그 이해운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사석이든 공석에서든 어떤 특정 브랜드의 티를 자주 마시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그 보좌진들의 갑질 사건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재미있는 일화죠. 어떻게 보면 저희에겐 좀 쓰디쓰는 일하기도 하지만 근데 그때도 보면 당도는 꼭 얼마로 맞춰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것을 설탕세를 매긴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단맛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뭐 아스파탐 같은 그런 합성 감미료의 그런 단맛을 싫어하는 사람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에는 이 설탕세라고 했다가 SNS에서 뭔가 회자되고 이거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많아지니까 이것을 설탕 분담금이라고 이제 용어가 좀 수정이 된 것도 있습니다. 뭐 그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시간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처음에는 설탕세라고 했다가 네. 그다음에 설탕 분담금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세게 던졌는데 이게 여론이 안 좋으면 단어만 바꿨다. 하지만 본질은 달라지는 것이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설탕세든 설탕 분담금이든 결국에는 기업 입장에서는 제조 원가에 이것을 포함시키거나 그러니까 녹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일반 이 국민들이 음료나 아니면 과자류 같은 것들을 사서 네. 먹을 때 그 가격이 결국엔 높아질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이 고통도 소비자에게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고물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생활 이 지수가 상당히 지금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가도 좀 잡아야 되는데 지금 하필이면 이 설탕 분담금을 해야 되느냐라고 네. 하면 그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지금 뭐 소비 쿠폰이나 이런 선심성 지원금 같은 것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국세를 좀 충당하기 위해서 이런 세금 제도 같은 것들을 더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도 사실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런 국민들이 많습니다. 네, 그 부분은 잠깐 반박을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세금 부분, 예를 들어서 설탕 부담금을 하고 지금 이제 양도세 얘기를 하고 결국 또 보유세로 가지 않을까 뭐 이런 관측들도 좀 있잖아요. 이제 세금 세원 확보도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 예. 세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세원 확보의 목적도 있겠지만 사실은 행동의 변화를 이제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세금을 매기는 거가 네네. 큰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거래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계속해서 중과세가 부과되는 게 유예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부과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4년을 계속해서 매년마다 유예가 되어 왔던 건데 그거를 이제 더 이상 유예하지 않겠다라고 종결하겠다라고 했더니 지금 이제 매물이 나오고 있는 그런 행동의 변화가 유도가 되는 거고요. 네. 이런 설탕 부과금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면 이제 기업에서 그러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내야 되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어떤 가격은 올리지 않은 이제 건강한 성분이라든지 저설탕 네. 저당 제품으로 바꾸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서민들한테 이게 다 전가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서민들의 80%는 이걸 찬성을 하고 있거든요. 국민들의 80%는 이걸 찬성을 하고 있는 국민들도 원하고 있는 정책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질문 이지은 대변인께 먼저 드릴게요.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첫 포문은 뭐 외교에 대한 평가, 이재명 대통령 외교에 대한 평가 하면서 모두를 만족시키는 외교는 없다. 중국과 관계 잘 유지해야 하지만 미국의 땡큐 중국에 실시하는 외교는 실용 외교 아니다.
그러면서 이런 주장을 했어요. 미국의 관세 재인상 방침은 미국과 중국 사이 눈치 보는 외교도 한 이유다라고 이제 이런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일단 이재명 정말 대변인. 그 외교와 관련된 발언은 국익은 없고 패배주의와 공포만 가득했던 그런 발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란과 베네수엘라 얘기를 하면서 중국과 친하게 지내면 미국한테 죽는다. 약간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패배주의적인 인식이 다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모두를 만족시키는 외교는 없다. 오러와 나싱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건 그야말로 자해 외교거든요. 스스로 우리나라가 이 강대국 사이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데 스스로 생존 공간을 좁히는 자해 외교이자 종속 외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재명 정부는 정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국익을 원칙으로 협상력을 키우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맞지 않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쿠팡 사태를 관세 문제와 연결시키는 어떤 공포 마케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쿠팡에서 수천 명에 이르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개인 정보를 유출했는데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어떻게 통상 마찰이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인가? 네. 그거는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포기하는 일이거든요. 실제로 총리실에서도 보도 참고 자료를 내서 벤스 부통령은 지난 1월 23일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회담에서 한국의 법적 시스템을 존중한다는 전제하에 정중한 어조로 쿠팡 문제에 대해서 문의했고 김 총리의 설명을 듣고 상황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동혁 대표의 발언은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고 또 외교적으로도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외교 관련 발언 김혜원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네, 물론 양국에 다 친하게 지내고 잘 이제 스무스하게 지나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 국제 정세를 보면은 미국 편이냐 중국 편이냐 완전 미중 패권 전쟁의 그 살얼음판 속에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도 지경학적으로 완전히 중간에 껴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위를 보시면 다 공산국가, 독재국가고 우리 밑으로 보시면 이제 일본이 있고 그렇잖아요. 대만이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느 한쪽에 조금은 서야 할 그럴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염려를 좀 표현한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불필요하게 미국이든 중국이든 뭔가 좀 쉽게 말하면 심기를 거스를 필요는 사실 없긴 합니다. 그런데 이 쿠팡 사태에 대해서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쿠팡이 절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그 수사 당국에 협조를 아주 뭐 수월하게 해온 것도 아닌 것도 알기 때문에 그간의 좀 감정성인 선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쌓여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도 인정을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 그 쿠팡 청문회에 네. 이 미 대사관 직원이 와서 그것을 방청을 하고 그러고 본국에 이제 보고를 했는데 문제는 이 톤앤 매너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정말 청문회를 만약에 열었다. 쿠팡 대상으로. 그러면 그 전에 뭐 우리나라의 카드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회사들의 정보 유출건이 SK텔레콤이나 뭐 KT나 LG U+ 등등해서 많은 회사들에서 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미국 회사인 쿠팡한테 더 가혹했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전달이 되어서 이게 빌드업이 미국 현재 의회에 많이 된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가서 오해를 풀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 집권 시기부터 시작하면은 많은 이 국무위원들이 방미를 합니다. 뭐 김정관 장관도 그렇고 구윤철 부총리도 그렇고 조현 외교부 장관도 그렇고 다 갔다 오는데 첫 마디가 다 인터뷰에서 오해를 어느 정도 해소했다. 오해를 풀었다. 그게 지금 수개월째 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관세를 지금 25%를 또 올리겠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쿠팡이 잘한 건 없지만 네. 불필요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과한 행위도 우리가 좀 자제하는 것이 맞고 외교 라인을 풀 가동해서 뒤로 소통을 해서 결과만 좋은 걸로 내주면 좀 야당에서도 그렇게 걸고 넘어질 만한 소지가 좀 적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약간 좀 더 정교하게 접근하자 말씀이시고요. 자, 그리고 장동혁 대표 통일교 게이트 공천뇌물 특검, 항소포기 특검 3대 특검 관철시키겠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 뭐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 검찰개혁, 나치 정권의 특별법원인 인민법정 비유하고 나치 얘기를 갖고 있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 자 오늘 뭐
뭐라 그럴까요? 핵심 중에 하나가 3대 특검을 하자는 건데 특히 공천 특검, 네. 공천 뇌물 특검 이거를 민주당이 수용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재현 대변인? 지금 상황으로서는 수용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그래요?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특검이라는 것이 원래 특별 검사지 않습니까? 예, 예. 일반적으로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사가 기소를 하고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언제 특검이 필요하냐 하면 경찰이 제대로 할 수 없을 때, 신뢰를 받을 수 없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의 문제라든지 대통령의 부인이 뭘 받았다라든지 아니면 내란을 일으켰다든지 뭐 이러면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도 대통령이 못하게 했다라든지 이렇게 권력이 수사를 못하게 했을 경우에는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특검이 이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천뇌물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아마 김경 사건 이야기 하는 거죠. 네. 김경 강선우. 네, 강선우 사건인데 혹은 이제 여기에는 뭐 김병기까지도. 맞습니다. 네, 네. 그쪽은 지금 이제 벌써 민주당에서 제명이 되어서 이제 일반 무소속 정치인인 거죠.에 대한 수사는 지금 경찰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다 특검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 이거는 일반 사법 행정을 오히려 네. 발전되지 못하게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혜원 대변인 어떻게 공천 뇌물 특검 이 부분 경찰이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데 왜 이 시점에 특검하냐? 특검을 해야 된다고 보는 이유는 뭡니까? 네, 우선 특검이라는 것이 특별 검사잖아요. 그러니까 생겨나게 된 게 결국에는 이 경찰 조직은 경찰이셨으니까 행안부 산하에 있고 또 이 직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검찰처럼 오로지 수사에만 딱 집중하기가 좀 여건적으로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특검을 또 만들어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특검인데 지금 민주당의 공천뇌물, 통일교 게이트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민주당에 연루가 되어 있는 그런 정황들과 증거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예컨대 지금 더 뭐라 그럴까 더 이렇게 막 접촉을 시도했던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뭐 비리가 밝혀진 건 아니지만 그쪽은 네, 그런 것까지도 의혹적인 정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나온 이상 이것은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게 실제로 예전에 통계에서도 국민들의 과반이 넘는 수가 통일교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은 좀 추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경찰 수사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김경시 의원이나 강선우 의원이나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도 수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을 만큼 경찰 수사가 이루어졌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많은 국민들이 또 물음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경시 의원 같은 경우는 아시는 대로 이렇게 큰 비리 건이 적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녹취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1억 원을 줬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이라든지 아니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지도 않아서 네. 그래서 방미해서 CES 그 가전 박람회까지 다 보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도착한 다음에도 하루 더 지나서 경찰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야당이 관련된 수사를 할 때와는 온도 차이가 분명히 느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저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나 네.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강선우 의원이야 2차 출석을 하지만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출석일도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속도가 잘 나고 있느냐라고 네. 물어본다면 이것 또한 나고 있지 않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네. 제가 약간 반박해도 될까요? 짧게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하셨으니까 짧게요. 네, 예. 네. 아까 이제 김혜원 대변인께서 경찰은 행안부 소속이기 때문에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선거법 수사를 전부 경찰에서 다 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 당시에도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수사도 다 경찰이 했습니다. 네.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그냥 다 경찰이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 통일교 특검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국힘에서 제안을 했고 민주당에서는 초반에는 안 하겠다고 하다가 여론을 보니까 왜 민주당에서 안 받냐. 지지자들도 다 못 받을 거 없지 않냐라고 해서 좋아 받겠다. 거기에 더해서 신천지 특검까지 하겠다. 왜냐하면 신천지도 만만치 않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받겠다. 신천지까지 하겠다라고 했더니 네. 이제 장동혁 대표가 그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단식에 들어간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실과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영수회담 재차 제안했습니다. 내일 홍익표 정무수석 만난다고도 하는데 대통령 입장에서 야당 대표 안 만날 이유가 있을까요? 저 만날 가능성 이 시점에 예를 들어서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아,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불과 보름 전에 대통령께서 순방 후에 여야 지도부를 이제 오찬에 초청을 했었습니다. 그때 안 갔다 그때는 이거죠? 아예 네. 안 왔었죠. 그랬는데 그때는 공식적인 초청도 이제 안 가겠다라고 하면서 안 왔는데 지금 와서 둘만 만나서 영수회담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 어떤 명분도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대통령의 외교라든지 뭐 개혁 입법, 부동산 정책을 굉장히 저급한 언어로 조롱을 하면서 왜 지금 둘만 만나서 어떤 소통을 하겠다라는 건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네. 저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받을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이렇게 그리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김혜원 대변인한테는 다른 질문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여기에 대해서 오늘 그 연설에 대해서 여당 혹은 범여권 여기서 이제 아주 강한 비판이 나왔는데 어떤 비판이 나왔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초래한 내란이 대한민국을 어떤 위기에 처하게 했는지 완전히 외면한 유체이탈 화법이다. 민생대책으로 내놓은 해법은 법인세이나 규제이나 감세뿐인데 과거 보수 정권의 실패작이다. 낡은 반공, 사대주의, 기득권의 민낯. 여러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비판에 대해서. 네, 이거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인데 네. 그렇다면 야당이 당연히 여당과 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야당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야당의 입장에서 시각에서 바라보는 이 시각은 결국에는 국민들의 또 상당수의 그런 시각과도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런 좀 격한 단어들을 써서 이 비판을 한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좀 너무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물론 우리가 계엄 이후에 탄핵이 됐고 그것 때문에 정권이 바뀌고 그런 혼돈의 1년을 보낸 것은 맞고 그것에 대해서는 이 국민의힘이 여러 번 또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을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의 이 국정 운영까지도 많은 새로운 사실들이 이제 또 나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발언인데 그것을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것은 좀 인정할 수가 없고 또 그 발언 중에 낡은 반공이다, 뭐 사대주의다, 뭐 기득권의 민낯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국민들 대다수가 보시기에 지금 기득권이 국민의힘인지 아니면 민주당인지 저는 민주당이지 않을까라는 뭐 그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낡은 반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낡은 반공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휴전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 DMZ 관련해서 네. 지금도 미국하고 유엔사하고도 좀 여러 가지 마찰이 있고 그리고 국제 정세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반공 이슈를 낡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고 재정립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낡았다고 말을 하는 것도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4대주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쉐쉐하고 땡큐 하는 것도 4대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당에 해당된다기보다는 유연하게 처리를 하자고 하는 이 외교적인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 입장을 질문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짧게라도 한 말씀 해주세요. 이재명 저는 대변인. 진짜 여기서 이제 유체 이탈 화법이다라는 거에 제가 딱 꽂혔던 게 뭐였었냐면 네.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나치의 인민 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비유를 하려면 나치의 인민 재판이 아니라 나치가 끝난 이후에 나치를 심판하기 위한 뉘렌베르크 재판이라고 해야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치가 헌법을 무너뜨렸고 그래서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뉘렌베르크 법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고 그 이후에 이 헌법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게 내란 전담 재판부인데 어떻게 이거를 나치 인민 재판이라고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나치 인민 재판이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법부를 자신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치 인민 재판을 생각하면 저는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자신의 정적인 한동훈 전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윤리심판원을 동원했던 그 생각이 바로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표현은 본인한테도 굉장히 안 좋은 표현이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또 누구죠? 배현진 네. 서울시당 위원장이 또 뭐 윤리심판원에 제소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데 결국은 다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윤리위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아까 나치 법정, 나치 재판 이런 건 아마도 야당 시각에서는 민주당이 사법부까지 어떻게 장악하려 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긴 한데 여하튼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딴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취지를 이제 말씀하셨고요. 자, 아까 이지은 민주당 대변인이 언급하신 설탕 부담금 관련 여론조사 결과는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의 의뢰로 지난달 12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30명 대상으로 전화조사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자, 시간이 꽤 됐는데 자, 장동혁 대표도 뭐 집값이 올랐다 뭐 이런 부분도 언급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최근 부동산 강공 드라이브 걸고 있습니다. 연일 SNS 통해서 투기 근절 메시지 내고 있는데 자, 이재은 대변인 보시기에 이번엔 문재인 정부와 다를 거다. 저는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거의 사활을 걸었다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거든요. 네네. 이제 첫 번째는 정책 일관성입니다. 중과세 부과를 유예한 게 벌써 이제 1년씩 유예가 돼가지고 4년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선거가 가까워 오니까 이번에도 유예되지 않겠어라는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기대 심리는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선제적이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머니 무브라고 하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코스피 5천 시대가 되었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부동산이 돈이 너무 많이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돈들이 계속해서 부동산 집값을 밀어 올리고 있는데 이것을 빼서 주식에다가 투자를 한다면 이 좀 더 생산적인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면 성장 동력이 생기는 거고 좀 더 선순환이 돼서 경제가 발전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인데요.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는 굉장한 규제를 했습니다만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일반 이제 노동자들 근로자들은 근로소득만으로는 뭔가 서울에서 살기가 너무 힘든 사회였습니다. 네네. 그때부터도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에다 투자를 했던 거고 그때만 하더라도 주식에 투자하면 뭐 패가망신한다 이런 분위기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 이제 주식 시장에다 투자를 해라고 코스피 5천 시대가 열렸고 그걸 이제 주도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그때는 다르다. 금융의 흐름이 다르다. 네, 부동산 정책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거다. 자, 김혜원 대변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지금 현재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보면은 규제를 많이 지금 걸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규제를 많이 걸고 있는데 이것은 문재인 정부랑 많이 닮아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공급은 어떠냐? 물론 최근에 이제 수도권에 6만 호를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게 이제 실행 가능한 데가 언제냐라고 따져보면은 적어도 5년에서 한 8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면은 네. 2030년이 지나야 가능한 건데 그렇다면 지금 2028년 정도쯤까지 이 기조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매물은 잠기는데 규제는 많다. 그러면 이게 과연 실효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물론 이 다주택자들을 규제를 많이 함으로써 매물을 이른바 토해내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번 문재인 정권 때도 토해내라고 부동산 정책을 정말 많이 바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시장에 내놓느니 그냥 증여하겠다라는 움직임이 있었고 지금도 일부 매물은 나왔지만 이게 길게 봤을 때 어느 정도 지금 매물이 나오겠나라는 거는 사실 저는 물음표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민주당에서도 이 대통령의 이 기조에 맞게 입법 활동을 또 동원하겠다라고 해서 백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에는 이 부동산 시장에서 볼 때는 징벌적 과세 기조가 유지되거나 혹은 네. 강화가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 때와 좀 비슷한 결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박소정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서울 시내 안쪽으로 돌발 상황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퇴근길 정체 맞물리면서 성수대교부터 밀리고 있고요. 구간 통과해서 여의 하류까지도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수도권 주요 노선의 정체 길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경기 동쪽 구리 방향입니다. 강일에서 구리 남양주 요금소까지 답답하고요. 반대 판교 쪽으로는 성남에서 판교 분기점까지 어렵습니다. 경기 동쪽으로 판교 방향 노오지 분기점에서 송내까지 밀리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안성 분기점에서 오산까지 12km 길게 막히는데요. 이후 수원 부근과 서울 요금소 부근 서행합니다.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까지도 밀리고 있습니다.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쪽으로 영덕 부근 진입로에서는 사고가 나서 처리하고 있고요. 남해고속도로 순천에서
창원에서 부산 방향 창원 1터널에서도 앞시간 사고가 있었는데요. 처리는 완료됐지만 영향이 남아 있습니다. 뒤쪽으로 4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KBS 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이지은 민주당 대변인, 김효은 국민의힘 대변인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주제를 바꾸기 전에 이 부분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서 그 구인철 부총리가 아마 이게 마지막 기회가 될 거다 그랬더니 아마 아니에요. 아마 이거 확실하게 얘기해야 된다고 네. 이렇게 확실한 인식을 줘야 된다. 뭐 그거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마귀 뭐 이런 아주 좀 감정적인 강한. 용어들이 좀 등장을 해서 자 대통령이 일종의 이제 부동산 이것도 이제 SNS 정치인데 네, 네. 밑에 경제부총리도 있고 다 뭐 국토부 장관도 있고 다 있는데 대통령이 직접 이거는 너무 중요한 문제니까 이제 이거를 내가 직접 앞장선다는 그 인식을 심어주려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근데 이게 SNS에 이렇게 띄우는 게 대통령의 새로운 소통 방식이라고는 할 수 있는데 네. 반면에 이게 너무 이렇게 좀 가볍게 띄우고 그 용어도 정제되지 않아서 좀 불안하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 그게 사실은 이제 장단점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 첫 번째로 그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소통 방식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예. 요즘의 트렌드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다 SNS로 다 소통을 하고 굉장히 적시성 있게 바로바로 올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요즘의 트렌드이면서 특히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타운홀 미팅이라든지 아니면 국무회의도 전부 다 오픈을 한다든지 이렇게 직접 다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요게 이제 좋은 거는 굉장히 빠르게 어떤 그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줄이고 굉장히 빨리빨리 효과를 내고 또 거기에 대한 대응, 그러니까 그 즉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 네네. 굉장히 좋은 부분이지만, 또 단점은 그렇게 이제 정제되지 않은 용어들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단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본인이 그렇게 직접 하니까 또 이게 바로 시장에 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뭐 이번에 강남 3구에서 10% 이상 뭐 매물이 늘었다 이렇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기도 하고, 또 대통령께서는 그 이제 언론에 대한 약간 불신도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 여러 번 언급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날벼락이라고 하고, 왜냐하면 4년 전에 이미 법안은 통과가 된 건데 이걸 4년 동안 뭐 했냐? 예. 근데 언론에서 이걸 날벼락이라고 하고 마치 징벌적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하니까 언론을 통해서 가면 안 되겠다. 내가 직접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예. 자, 어쨌든 대통령의 국민과 직접적인 소통 방식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언론 입장에서는 막 언론 탓을 하기 시작하면 좀 그래도 거기에서 내가 뭐를 참고해야 되나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는데, 언론 입장은 또 그렇습니다. 자, 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당연히 이것을 분석을 하는 부처가 있을 것이고 그 부처의 보도자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언론이 제 기능을 하는 것인데, 그것보다 대통령의 SNS가 너무 앞질러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결국에는 다 국민들은 SNS를 보고 처음에는 환호할 겁니다. 시원시원하게. 계곡 정비도 했는데 부동산은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지 않느냐. 그런데 지방선거에서 뭔가 이제 뭐 사실 아직은 정권 초기 때문에 심판론이 작용하진 않을 것 같지만, 선거철이 되면 결국에는 그래서 집값 어떻게 됐어?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이게 결국에는 다 이제 대통령의 말빚으로 또 남게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네. 그리고 이 대통령의 이 SNS 메시지들을 좀 보면 사실 우리가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 품위에 맞지 않는 가벼운 발언 같다라는 지적들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사실 국민들에게 이게 주택을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두 채 이상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마귀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곱씹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 따라서 한다라는 그런 이제 농담들을 하시던데, 트럼프 대통령의 SNS 메시지 같은 경우는 이게 세계에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결국에는 사실 대한민국 국민 입장으로 볼 때는 다른 나라들한테 뭔가
이 관세를 매기면서 자국의 이익만 취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미국인의 특히 공화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세계 대통령 같은 노릇을 하는구나 뭐 그런 효과를 주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의 SNS를 보면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집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이런 것들로 좀 편가르기를 조장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엔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정청래 대표가 밀어붙인 당원 대의원 1인 1표제 중앙이 통과했습니다. 찬성 60% 반대 39%인데 그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뭐 재적 가결 정덕수가 있어서 16표 차 턱걸이로 중앙이 통과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정청래 대표는 1대0이든 3대0이든 승리는 승리다 의미 부여하고 이현주 최고위원은 그 의미 곱씹어봐야 한다. 그러고 오늘도 또 최고위에서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문제 제기를 하고 목소리를 냈는데 요걸 한번 여쭤볼게요. 이지은 대변인께. 1인 1표제 통과로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인 민주당의 가장 뜨거운 감자인 합당 이게 탄력을 받게 된 거라고 봐야 됩니까? 탄력을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그래요? 같습니다. 예, 예, 예. 왜냐하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일단 1인 1표제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마는 네. 그것과 상관없이 정청래 대표가 갑자기 합당을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네. 1인 1표제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찬성이 나왔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합당을 하기 위해서는 전당대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전당대회 의결을 하려면 전당대회는 또 대의원과 그 권리당원이 또 이제 표 가치가 다르게 되면 예, 예. 그 대의원이 훨씬 더 이제 뭐 1대 17이라든지 이런 표 가치를 가지고 가게 되면 여기에 또 이제 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1대 1이 됐기 때문에 권리당원이 원하는 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달라진 점입니다. 이게. 그래요. 자, 이 질문은 이진 대변인한테 좀 많이 해도 되죠? 네. 예. 자, 이진 대변인한테 하나 네. 더 질문을 해볼게요. 자, 최고위에서 또 이제 뭐 격돌이라기보다 이현주 최고위원이 또 목소리를 냈습니다. 합당 논란이 벌써 차기 대권 의식한 논의로 번지고 있다. 대권 노름에 민주당을 숙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막 역시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다까지는 아니어도 또 강하게 얘기를 했고 자 봅시다. 오늘 그래서 일단 요 녹취를 듣고 한번 질문을 이어가 볼게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 목소리 그리고 합당 추진 반대하는 박홍근 원내대표죠. 전 원내대표 민주당 의원 얘기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합당에 대해 의원들께서 토론, 간담회 등을 제안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제안해 주시는 대로 일정을 잡아 진행하겠습니다. 합당의 전 과정은 당원들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당원들께서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활발한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국회의원과 토론회를 통해 경청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전 과정을 생중계하는 것이 맞고 그 과정을 당원들께서 지켜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 지도부가 합당 논의를 조속히 정리하지 않은 채 전당원 투표를 강행하는 선택을 저는 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당원 다수의 우려를 외면한 채 합당을 밀어붙인다면 보이콧을 포함한 조직적인 반대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는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한 전직 원내대표이자 당의 중진으로서의 정책 책임의 표현입니다. 부디 당 지도부의 지혜로운 결단을 바라며 책임 있는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지은 대변인. 네. 이게 쭉 어쨌든 1인 1표제가 통과됐고 그 어떻게 보면 뭐 최종 승리는 아니어도 정청래 대표에게 일종의 정치적 승리의 한 측면이고 네. 자, 그리고 합당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 밝히고 있고 네. 당원들의 의사 묻겠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정청래 대표는 당원 투표 혹은 당원 여론조사로 가면 결국 합당 이게 성사될 거라는 어떤 자신감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이 하나고요. 네네. 근데 지금 반대하는 쪽에서 보면 당원 여론조사까지 가는 것도 지금 반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게 어떻게 매듭을 지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예.
이제 정청래 대표는 반드시 가겠다라기보다는 그래도 물론 이제 이런 건 있겠죠. 이게 그 당 대표가 이런 말을 꺼냈을 때는 어쨌든 제안을 했으니 후퇴하기 쉽지 않을 걸요. 맞습니다. 이걸 다시 후퇴하기 쉽지 않아요. 집어넣기는 예, 쉽지 예. 않습니다. 예, 어쨌든 예. 끝까지는 간다. 가서 내 당원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청래 대표도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거를 내 맘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제안을 했을 뿐이고 당원들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나는 안 할 거다. 네.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당원의 결정에 따르겠다. 당원의 결정에 이거죠? 따르겠다. 예, 예. 그리고 우리 당원 당규에 보면 당원들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당원들이 하지 말라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에 그리고 당원들이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갑작스러운 합당 제안이다 보니까 만약에 합당을 했을 때 장단점이 뭔지 안 했을 때 장단점이 뭔지 이런 거 잘 모르니까 네. 공개적인 토론을 하겠다. 그래서 시 도당별로 공개적인 토론을 해서 거기 이제 수기 과정을 통해서 제일 마지막에 당원들의 의사 결정을 묻겠다. 그리고 네. 그에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그것도 하지 마라. 네. 그렇게 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하고 그러면 있어요. 지방선거 끝나고 하자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아직 지방선거 끝나고 할지 아니면 지금 할지 여러 가지 의견만 분분한 상태이고 확정된 지금, 건 아니다. 네, 확정된 건 아니고 당의 입장도 아직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끝나고 나서 하게 되면 지금보다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은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물론 이 합당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지금 민감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경선 룰이라든지 이런 네. 거지 않겠습니까? 네네. 지선에 있어서 경선 룰. 하지만 크게 합당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만 정해지면 공동 선대위를 꾸려서 거기서 경선 룰이라든지 공천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또 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선이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에서 가지고 있는 자리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많지 네네. 않습니다. 네. 그런데 끝나고 나면 이제 총선이 있어요. 그러면 총선에 있어서 조국 혁신당은 총선을 겨냥해서 하면 훨씬 더 힘들어진다.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2명의 비례대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그때는 더 복잡해질 수가 있다. 그리고 이왕 지금 처음에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제 대통령께서도 네. 전현직 수석 이제 정무수석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제 대통령은 합당이 지론이었고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근데 네. 물론 이 방법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건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합당에 대한 논의들은 물밑에서 계속 이루어져 왔었고 네네. 그리고 특히 8.15 사면 이후에는 좀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이 돼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즈음에 이제 얼마 전에 합당 제의를 했을 그 즈음에 조국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고 그래서 바로 이제 이 합당 논의가 바로 이제 오픈이 되게 된 거였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어쨌든 뭐 당원들의 의사까지 물어봐야 되겠지만 이 합당 논의는 거기까지는 쭉 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어쨌든 당원들에게 물어보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하면서 자 김효은 대변님 이게 합당이 되면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3월에 합당이 된다고 쳐요. 야당은 더 불리해집니까? 어떻게 인식하고 있어요? 지금 이 절차를. 저희가 뭐 타 당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미리 예단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네. 아무래도 조국 혁신당에서 후보를 독자적으로 내게 되면은 이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국 혁신당의 또 지지자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네. 수도권은 뭐 보수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민주당이 많이 우위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호남 지역에서 이른바 개혁신당처럼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어쩌면은 조국 혁신당의 의석수를 가져갈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수도권에서 3파전이 된다면은 야당에게 유리한 그런 구도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국민의힘으로 가봅니다. 김효은 대변인께 주로 이제 여쭤볼게요. 최근에 고선거 반말이 오간 지난 의총 당시 장동혁 대표가 이제 뭐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 끝내고 뭐 입장을 밝히겠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자 재신임 투표를 하자 이게 당대표에 대해서 만약에 재심 투표하면 이게 뭐 처음이라면서요. 뭐 몇 년 내 처음이래나 어쨌든 그런데 이거의 장단점이랄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재신임 투표를 물은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적어도 네. 30년간은 없었다라고 김재원 최고가 그렇게 예, 예. 발언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이 재신임 투표를 처음에 꺼냈던 것은 당내 분위기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그동안 사실 계파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좀 과열됐고 또 오래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 당원 게시판 사건 때문에. 처음에는 원내에서는 단순히
악플을 몇 개 단 걸 가지고 왜 그러느냐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조사도 급히 종결을 했던 그런 정황이 좀 드러났기 네. 때문에 이번에는 이게 좀 크게 좀 번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 때문에 더 내용이 격화가 되었었고 그렇다면 재신임을 물어서 결과가 나오면은 100% 승복하자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 그렇다면 앞두고 장동혁 대표도 이거를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네. 음. 그랬더니 오히려 그 친한계 의원들이 SNS나 공개적인 메시지로 우리가 지금 재신임 투표를 하자고 했느냐. 우리는 무조건 대표 사퇴하라는 얘기만 하는 거다. 네. 그렇게 했더니 이 대안과 미래에 하지만 친한계 쪽은 아니신 그런 의원님들이 약간 좀 머쓱해진 상황이었습니다. 네. 재신임 투표해서 빨리 이 분쟁을 좀 끝내고 싶었는데 무조건 대표 사퇴를 원한다라고 하니 거기서 지금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총을 통해서 재신임 투표를 할지 말지도 네. 결국에는 대표가 결정한다기보다는 의총에서 뭐 함의를 모아달라. 딱 그렇게까지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김혜연 대변인한테. 전한길 씨가 160일 만에 귀국해서 공항에서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자, 메시지가 이거예요. 뭐 지방선거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택하면 나는 장동혁을 버리겠다. 지난번에 어떻게 대표가 됐는지 기억하라.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이 압박인지 협박인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강경 유튜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 이런 지적들이 뭐 당내에서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장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세요? 선거를 앞두고 네. 이 보수 정당의 기치를 살리는 방향으로 지금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 사법부의 판단에 모든 것을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여론전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전한길 강사가 이런 발언을 한 거라고 우리는 보고 있고요. 네. 물론 존중은 합니다. 존중은 하는데 선거 준비를 위해서 이런 불필요하게 우리가 좀 당원들 사이에서 좀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행보를 대표가 보일 가능성은 네. 많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요. 자, 그 가능성은 많지 않다. 이지은 대변인님 보시기에 남의 당이지만 보시기에 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벌어지고 있는 상황.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저는 이제 이 윤호개인 세력한테 빚을 많이 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은 그 전부터도 이제 건강한 보수가 있어야지 진보도 건강할 수 있고 또 건강한 야당이 있어야지 여당도 제대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하고는 정말 절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야, 너 뭐 윤호개인 윤 세력 윤석열하고 절연하고 이러면 나 너 지지 않아 이렇게 협박주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정말 윤호개인 세력에서 청구 소리를 들이민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번에 조정훈 영입위원장이 어젠가 그제 고성국 TV에 나가서 고성국 씨랑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고성국 씨는 뭐 특별 당원이다라고 뭐 이제 이런 발언도 했더라고요. 근데 고성국 씨가 요즘 뭐 발언하는 걸 보면 윤석열은 전혀 법률과 헌법을 위반한 것이 전혀 없다. 종북 주사파들이 대통령한테 누명을 덮어 씌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네. 또 전두환은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루어냈다. 그 사진을 국힘 당사에 걸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지금 전두환을 무슨 민주화의 주역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한테 영입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가서 무슨 뭐 특별 당원이라고 얘기하고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아니 국힘에서 영입하려는 사람은 이런 사람인 건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끊어내어야 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끊어내야 할 부분이다 말씀해 주셨고 시간이 한 1분 1분 반 남아가지고 짧게 질문드리면 한 20초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직권남용 혐의로 피소됐어요. 아마 그 공항공사에서 무슨 인사를 했는데 이게 뭐 부당하다 이래가지고 피소돼서 그거를 경찰이 일개 경찰서가 아니라 경찰 반부패부에 이제 배당을 했다 그러는데 야당에서는 이런 의심을 합니다. 대통령하고 공개 설전 벌이니까 역시 또 수사받는구나. 뭐 물론 제3의 인물이 뭐 고발하고 한 거긴 한데 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별로 상관이 없을 것 상관이 같습니다. 없다? 예, 네, 예. 네.
네, 그래서 뭐 수사가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소명을 하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철저하게 수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거는 그것과는 상관없다. 김혜연 대변님 딱 20초만. 네, 그 김현지 실장에 관련된 파일을 이렇게 방송에서 틀었다는 이유로 지금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이 일반 경찰서에서 수사받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기 남부경찰청의 반부패 수사부에서 지금 수사를 받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고 해서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좀 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이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이지은 민주당 대변인, 김효은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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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76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바람이 거센 바닷가 마을. 그 앞 낡고 허름한 집에서 규원이네 4식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래전 고장난 보일러 탓에 가족들은 거실에 텐트를 치고 수년째 차가운 겨울을 버텨내고 있는데요. 오늘도 외투를 입은 채 웅크리고 눕는 아이들. 특히 백반증을 앓고 있는 17살 규원이와 난독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막내를 바라볼 때면 엄마의 가슴은 더 깊이 저려옵니다. 동네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홀로 세 아이를 키워온 시간. 엄마의 바람은 단 하나. 아이들만큼은 추위에 떨지 않고 따뜻한 잠자리에 들게 해주고 싶다는 것뿐. 차가운 현실의 벽 앞에 마음까지 얼어가는 규원이 가족을 위해 여러분의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춘인데요. 절기답게 온화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 0.9도로 어제보다 8도 이상 높았고요. 한낮에도 5.7도로 평년보다 3도 정도 높았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 8도로 3월 초봄처럼 온화하겠습니다. 내일도 추위 걱정 대신 미세먼지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 충청과 대구, 경북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도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지역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되고요. 오후에는 강원 영동과 남부 곳곳에서도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건조경보가 발효 중인 동해안 지역은 내일도 대기가 몹시 건조하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산불 나지 않도록 불씨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에 1cm 미만의 눈이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모레 금요일 아침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로 다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5.2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일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도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의 의미를 강조하며 부동산 투기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들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세입자를 낀 다주택자는 당장 처분이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 대비 안 한 다주택자 책임 아니냐며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의 8개월은 파괴와 추락의 시간이었다고 비난하고 감세와 규제 완화를 거론하며 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은 무책임한 정치의 유체이탈 연설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야가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을 논의할 특별위원회 구성에도 합의했습니다. 감사원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정황을 확인했으며 심의 의결 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본안소송 1심 판결을 근거로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KBS 이사 7명의 임명처분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코스피가 5,300선을 넘어서며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시가총액 1,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정부 여당이 행정 통합을 위한 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전 충남에선 민주당 주도의 행정 통합 특별법에 대해서 국민의힘 소속 광역 단체장들과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민주당 장종태 의원을 인터뷰한 데 이어서 오늘은 민주당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의원 전화 연결해서 통합 관련 쟁점과 핵심 정치 현안에 대한 얘기 나눠봅니다. 성일종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성일종 국회의원입니다. 네. 우리 성일종 의원님은 충남 서산시 태안군 지역구 가지셨고요. 지금 국회 국방위원장 맡고 계십니다. 자, 대전 충남의 경우에요.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장이 있고 국민의힘 소속 충남지사가 있고요. 이분들이 사실은 일찌감치 행정통합을 추진해 왔는데 최근에 대통령 발언 이후에 정부 여당이 행정통합에 적극 나서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국민의힘에서 나옵니다. 성일종 의원님도 여당이 추진 중인 대전 충남 통합특별법은 지방분권 포기 선언문이다라고 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우선 지방 분권에 대한 기본적인 정신을 정확하게 알아야지요. 네. 지방 정부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가장 핵심 법안이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가 예측 가능한 재정적 모델, 세수 수입에 대한 추계를 예측 가능해야 네. 지방 정부가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세수 수입이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는데 무슨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가정에 살림을 하더라도 네. 엄마 아빠가 벌어오는 수입을 알아야 생활비도 쓰고 저축도 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현재 재정에 대한
예측 가능한 모델을 만들자는 겁니다. 지금 네. 대전 충남 통합법에 들어가 있는 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네네. 그래서 법인세에 지역에서 있는 법인들이 나는 세금의 50%를 지방세로 좀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 두 번째 양도소득세 지역에서 집을 팔거나 건물 팔고 할 때에 양도소득세를 지방으로 100% 넘겨주시고 또 부가세를 5% 정도 지방에 내려주면 네. 이게 매년 들어오는 세금이 수익이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놈을 가지고 단기 사업할 것, 중기 사업할 것, 장기 사업할 수 있는 것을 네. 법제화하자는 거예요. 제도의 틀을 확실하게 지방정부에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네. 이 재정에 대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거의 다 갖고 있는 권한을 법으로 지방정부에 예측 가능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네, 두 번째는 네, 그게 한 축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제 권한이지요. 제가 지금 거의가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다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보니까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승인만 기다려야 되고 또 안 해주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 네.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서 지방정부가 예를 든다면 A라고 하는 산단을 가지고 있는데 예. 산단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좀 넓히고 싶지 않습니까? 네네. 10만 평이고 5만 평이고 예. 이걸 넓히려고 하면 뭐 농림부에 가서도 절대 농지를 바꿔야 되고요. 또 뭐 환경 영향 평가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그건 붙어 있어서 별 영향이 없으니 네. 예를 든다면 이러한 제도를 지방으로 좀 지방정부에 권한을 넘겨달라는 거지요. 아, 권한을 이런 넘겨달라. 것이 한 257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의 가장 큰 어려움이 의료 격차, 문화 격차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의료원 같은 경우는 빨리 그 의료 시설을 보충하고 또 장비를 넣어주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500억이 넘어가면 중앙정부의 심사를 받아요. 예타라고 그래요. 하는. 예. 이게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를 따지는데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문제에 있어서 이게 예타를 따질 수 없는 성향이거든요. 특히 지역으로 갈수록 고령화가 크잖아요. 진행이 잘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경제성이 안 나옵니다. 왜 인구가 적으니까. 예. 도시는 인구가 많으니까 인구가 나오고요. 예. 경제성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을 해달라. 권한을.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예. 지금 민주당 안에 보면은 이 재정적으로 확보해달라고 하는 법인세나 양도세 같은 경우 또 네. 부가세 같은 경우 이런 걸 넘겨달라고 하는 걸 아예 안 넘겨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네. 20조를 줄 테니까 한시적으로 1년에 5조씩을 줄 테니까 받으라 그 얘기거든요. 그 민주당 법안에는 그러면- 그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매년 5조. 예, 아니 이제 그건 또 뭐 협상을 할 수 있는 룸은 약간 좀 만들기도 한 것 그래요? 같은데 예. 가이드라인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시적으로 4년 동안 20조를 주는데 네. 그러면 경기가 아주 안 좋아가지고 세금이 안 거칠 때는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네. 그러면 지방정부가 예를 들어서 지방정부에 필요한 장기 계획을 6년이고 10년이고 짜놨는데 네. 중앙정부에서 오던 돈들이 이게 한시적으로 줄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임의 기준으로. 네. 자기들 마음대로 신축적으로 운영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그동안 자체적으로 지방정부가 장기적인 일을 못했던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법으로서 확정을 해달라고 하는 게 네. 지금 대전 충남법이 통합에 대한 법의 속에는 이게 정확하게 되어 있고 네네.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 의무 규정으로 넣었어요. 네. 그런데 민주당 안은 할 수 있다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 갖고는 많이 미흡하다. 미흡한 게 아니라 아예 일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자는 게 아니라 지방 분권이라는 게 뭐죠? 수도권과 지방에 대한 격차를 해소하자는 거잖아요. 네네. 격차를 해소하다는 게 이게 더더욱 이게 매달리게 돼 있는 거지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법이 가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네네. 법제화하자는 겁니다. 그래요. 자, 예. 요 부분을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이제 예측 가능한 재정 모델 이게 확실히 있어야 된다. 이제 약간 모호한 거 이런 거 안 된다. 그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그래서 뭐 법인세 50%, 양도소득세 100%, 부가세 5%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국세, 국가 이제 세금 체계를 손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게 또 비통합 지역과의 형평성도 또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문제 없다고 보세요.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대전 충남 같은 경우는 수도권과 붙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역 격차를 반드시 해소해야 되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예.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보다는. 예예. 그래 대전 충남이 이 법안을 내니까 또 다른 지역에서도 이걸 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 문제는 국가 대개조의 백년지대계의 국가 대개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하나의 지역이 네. 모델이 잘 만들어지면 그래서 그 모델을 네. 법제화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광주 전남법이 나와 있는데 네. 거기는 뭐 사실 현 정부를 만든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는 저희가 넣은 법안 같은 경우가 여당하고 협의하면서 안 들어가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 예. 법인세라든가 이 부가세 같은 경우 지방으로 네. 이걸 명시를 안 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낸 법안도 그렇고. 예예. 그런데 이 지방 분권화하는 것은 중앙 권한을 조세권과 또 중앙이 갖고 있는 권한들을 법제화해서 안정적으로 지역이 어느 곳을 막론하고 네. 정말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대전 충남 도지사와 시장이 만나서 네.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그리면서 이분들이 초선이에요. 초선 시장이고 김태흠 지사가 초선이고 네네. 도지사고 그렇습니다. 예. 이장우 시장이 초선이잖아요. 네네. 약 3년 정도를 운영을 하시면서 보니까 이게 안 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대전 충남이 통합으로 내지만 네. 이것은 결론적으로 국가 대개조의 전국에 관련되는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뭐 이렇게 통합을 한다는 그러한 큰 그림 하에 전제하에서 우리가 모범이 돼야 되겠다. 네네. 그렇게 해서 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안은 대전 충남이 통합이 안 되면 네.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통합이 안 되면 후회할 만큼 주겠다 그랬거든요. 예예. 그 이야기는 대전 충남이 안 되면 호남에 당첨 주겠다는 이야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를 놓고 일극화되어 있는 수도권으로부터 격차가 벌어져 있는 지방에 대한 발전 방향을 가야 되고 네. 이것은 지방 분권의 정신에도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속 관계가 아닌 정속 관계가 아닌 정말로 재정이나 권한이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네. 지방 분권을 할 수 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의원님. 국민의힘 소속 조원휘 대전시 의장하고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민주당이 제출한 대전 충남 행정통합특별법이 국민의힘이 제출했던 원안보다 크게 후퇴했다면서 시의회 제2결, 뭐 주민투표까지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자. 한병도 원내대표가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월 국회에서 행정통합특별법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제가 이거 잘 정확히 몰라서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 잠시 여쭤보면 여의도 국회, 우리 국회죠.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하기 전에 시의회나 아니면 도의회 통과하는 절차가 먼저 선행돼야 됩니까?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통합을 하려면 네. 의회에서 찬성을 해주거나 네. 주민투표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네. 두 개 중에 하나를 취사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거기에 어쨌든 주민의 의사를 예. 의회 민주주의니까 의회한테 일임했기 때문에 의회가 의결을 해줘도 되고 또 폭넓은 주민의 의사를 묻는다 그러면 주민투표를 해도 돼요. 둘 중에 네. 하나를 하면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여기 조원희 의장께서 말씀하신 거는 네. 여기 국민의힘이 제출한 원안보다 크게 후퇴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법안으로 지금 만들어달라는 거, 뒷받침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국세 네네. 같은 부분들을. 예예. 또 이러한 그 중앙의 큰 중심
중앙이 갖고 있는 권한에 대한 사무를 네. 위임을 해달라는 거고 이런 것들이 특히 조세 부분에 빠진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거를 지방정부가 네. 어느 누가 봐도 들어오는 수익 모델이 일정치 않으면 네. 안정적으로 지방 발전을 하고 슬림할 수가 없지요. 특히 AI 시대에 맞추어서 장기 비전적으로 전략을 짜가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네. 특히 교육 부분도 있는데 교육이라는 게 3, 4년 투자해가지고 효과가 나옵니까? 최소한 1, 20년 길게 보고 투자를 해야 그게 효과가 이제 장기적으로 나오는 건데 네. 산업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를 육성하려고 하면 네. 3, 4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실험을 통하고 또 임상 실험을 하고 그런 과정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법안에 이런 것들이 거기엔 다 빠져 있습니다. 민주당 안에는. 그래서 조원희 의장이 그 네. 이야기를 지적한 겁니다. 자, 시의회 혹은 그러니까 지방의회 의결과 주민투표 요거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된다 그랬는데 지금 주민투표 하면은 조금 시간이 걸려서 지방선거 전에 약간 그 완료하기는 좀 차질을 빚을 수도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꼭 지방선거 이전에 예를 들어서 네. 지금 중앙정부에 걷고 있는 징세권을 지방정부에 어느 정도 이렇게 넘겨준다고 한다면요. 네. 그냥 시의회에서 바로 하겠지요. 지방의 발전이 안정적으로 가고 네. 예측 가능한 모델이 되니까. 예. 그런데 이거를 지금 선거에 이용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이건 국가의 큰 백년지 대계고 네. 국가 그랜드 플랜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막 촉박하게 세계적으로 너무 서두르고 이거는 좋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네. 여야가 합의를 해서 좀 늦게 가도 이거는 뭐 문제가 없는 건데 지금 문제는 예측 가능한 모델이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지방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 쪽에서는 이거 지방선거용이다 이렇게 의심을 야당 쪽에서 이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예. 지금 빨리 이런 예측 가능하지를 않으면 그걸 어떻게 하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 가정살림도 그렇게 안 합니다. 회사 살림도 그렇게 안 하고 예. 회사도 그 연구개발을 하려면 10년 계획이나 20년 계획을 짜가지고 장기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또 네. 단기도 있지만 예. 그 중장 단기를 이게 예측 가능하게 하려는 것은 돈입니다. 결론적으로 네. 또 권한이고 네.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해야 될 문제지 이게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4년 동안에 20조 줄게 무조건 하자. 네. 그 4년 뒤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자, 의원님 지금 뭐 한 축은 재정이고 한 축은 권한이다. 이 부분이 명시돼야 된다. 명확히 그래야지 국가 운영 체계, 국토 균형 발전에 관한 거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데, 자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주민투표 아까 얘기 제가 한 김에 어제 발표한 지역 여론조사 결과 짚어보면 뉴스토마토 이래로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만 18세 이상 충남 거주 성인 남녀 808명 또 만 18세 이상 대전 광역시 거주 성인 남녀 819명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활용한 ARS 방식으로 조사를 했더니 충남은 찬성이 더 많고 대전은 반대가 더 많습니다. 이거 왜 이럴까요? 당연한 결과일 겁니다. 아, 그래요? 지금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문제가 크잖아요. 그렇죠? 예. 지역을 보더라도 도심에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도시 문제와 농촌 문제가 또 네. 거기에 격차가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격차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대전 같은 경우는 대전시라고 하는 네. 약 한 170만 정도 되는 이 도시에 네. 문화, 교육 모든 것들이 잘 구비가 되어 있지요. 그런데 충남 같은 경우는 네. 시군 구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농촌 지역도 많고요. 또 예를 들면 의료나 문화 격차가 크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든다고 한다면 대전에 많은 세금들이 합쳤을 때 충청남도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전 있다고 봐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에서
예측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요. 예. 자, 그리고 이제 통합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뭐 서로 두 지역이 이제 갈등을 겪고 뭐 논란이 되고 하는 게 뭐 통합자치단체 명칭, 그리고 그게 청사는 그럼 어디다 두냐 뭐 이런 문제들이 가장 기본적이지만 반드시 나오는 논란들이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 충남 대전 통합특별시, 약칭 대전특별시. 충남 지역은 이런 명칭 반발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이게 이제 민주당 안에 법안을 낸 건데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구나. 지방선거용이라고는 비난을 받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지금 민주당이 대전에는 7석인데요. 네. 저희 국민의힘에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민주당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충청도에는 이제 저희 당에 3명이 있고 민주당이 나머지인데 네. 아니 이게 대전 충남 특별시 이렇게 간다든지 뭐 아니면 충남 대전 특별시로 간다든지 이렇게 대전 특별시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네. 지금까지 강세를 보여오고 있는 어느 특정 지역에서 네. 확실하게 이 지방선거를 위해서 이런 명칭을 사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전 여기 숨겨져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이런 진정성이 지금 여당 안에 묻어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선거용 아니냐 이 의심을 받는 겁니다. 네. 오늘 장동혁 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인구혁명과 지방혁명을 묶어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논의할 국회 차원의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 구성 제안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아주 시적절하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문제를 지금 네. 지적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격차, 방금 말씀 주셨던 이런 지역 통합은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네. 지금 설명드린 거로 지역 문제는 2개의 태스크포스를 묶자고 하는데 지역권은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대처하면 될 것 같고요. 예. 인구 절벽의 시대에 지금 현재 우리가 놓여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인구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겁니까, 이거? 그래서 장 대표가 오늘 제안한 내용은 네. 이 신혼부부, 집이 없는 신혼부부한테 네. 1%로 2억씩 대출을 우선 해주자 그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아이를 한 명에 출산할 때는 이자를 아예 안 받는 탕감을 하고 네. 아이가 2명 나면 원금의 30%를 안 내도 되도록 70%만 내게 하고 네. 3명이 나면 전액 다 2억 이렇게 대출해 준 것을 아예 탕감을 해주자. 네. 그래서 2억이라고는 돈이 이렇게 가게 되면 아무래도 그 집을 산다든지 여러 가지 신혼부부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네. 이러한 인구 문제와 또 지역 간 격차가 되어 있는 지방의 문제를 이게 함께 묶어서 대한민국의 이 큰 틀에서 다시 한번 여야가 맞대고 TF팀을 운영을 하자 그 얘기이기 때문에 네. 저는 아주 이 부분이야말로 상당히 신선하게 들었고 또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그 신혼부부들이나 앞으로 신랑 신부가 돼야 될 분들한테 네. 이런 현실적인 이런 그림이 그려지면서 상당히 희망을 갖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동혁 대표가 항소포기 특검, 통일교 특검, 공천뇌물 특검 3개 특검할 것 제안했어요. 오늘. 자, 여당이 과연 받을까요? 안 받겠지요. 지금 저는 여당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받으라고 하고 싶습니다. 본인들이 그 차상등 특검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망의 원인을 감출 때에 특검이 필요한 거지요. 네. 수해 지역에서 작전 실패를 해가지고 하는 걸 특검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대통령 경로했다고 그러는데 대통령이 경로한 게 특검감이 되겠습니까? 김건희 특검, 계엄 특검 다 묶어가지고 야당이 반대하고 그러니까 그냥 일방적 통과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특검이 주가 같은 경우에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그런 여러 가지 하고, 그런 특검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었는데, 네. 지금 정말로 비리가 드러난 이러한 통일교 특검이나 공천비리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네. 이런 걸 특검을 안 하면 뭘 할 겁니까? 자기들 불리한 거는 안 하고 야당 죽이기에 관련된 것만 특검을 해서 되겠습니까? 공정성을 잃었습니다, 지금.
네. 국민들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아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에 국민의힘이 내용을 겪고 있습니다. 뭐 사퇴하라는 요구도 있고요. 대표를 재신임 묻겠다 이런 제안도 나왔습니다. 자, 의원님 보시기에 재신임을 묻는 거 어떻게 보시는지, 이걸 장 대표가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습니까? 뭐 아직 이런 거에 대해서 네. 당 대표의 입장 발표된 거는 없습니다. 네. 예, 없고요. 네. 뭐 그저께 그 의원총회 할 때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조작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모든 정치적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 이 재신임 문제가 나온 거 이 부분을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이 부분은 뭐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문제인데 예. 아직 장 대표가 입장 발표한 부분은 없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요. 전한길 씨가 미국에서 160일 만에 귀국해서 지방선거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내가 장동혁을 버릴 것이다 하면서 이제 압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 윤 전 대통령 확실히 절연해야 된다.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강성 보수 유튜버 뭐 좀 절연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주장이랄까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여러 함께 사는 사람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러 의견은 다 나올 수가 있지요. 네. 이미 윤 대통령께서는 탈당을 하셨습니다. 네. 당하고는 이미 모든 게 끊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 탈당이라고 하는 것은 절연을 의미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의 의견을 내는 것이고, 네. 또 당은 그동안 일관되게 계엄이 잘못됐다라고 국민들한테 사과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여튼 지방선거 이제 넉 달 남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확실히 안 해도 지방선거 이렇게 뭐 중도층 이렇게 그 지지를 끌어모으는데 문제는 없다고 보세요? 그런 거를 선언하느냐 안 하냐가 그게 중도로 가느냐 이런 거에 전제 조건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탈당을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예. 중도라고 하는 것은 인사로 말하는 것이고 정책으로 말을 해서 네. 유권자한테 심판을 받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더 무게를 저는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친한동훈계 인사들이 최근 한 전 대표 영남 출마설 거론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마하고 안 하고야 뭐 본인 결정 사항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당 대표를 지내셨던 분이고, 네. 여러 가지 큰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쨌든 향후에 본인이 정치를 한다고 할 때 네. 여러 깊은 고민 속에서 아마 의사결정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강력한 부동산 메시지 내고 있습니다. 막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투기성 다주택자들에게 최후 통첩성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소셜미디어에 쓰는 거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네네. 쓸 수 있지요. 그런데 이거를 하는 게 과연 이 내용이 맞느냐를 저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네. 지금 부동산 집값 문제 가지고 얘기하는데, 아니 지금 첫 번째는 이 계층 간 갈라치기를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을 제가 네. 선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계층 간 갈라치기로 지금 이분법적으로 갈라치고 있다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 두 번째는 네. 부동산 대책을 얘기를 하시는데 수요 억제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공급이 없습니다. 공급이. 재건축과 재개발을 하지 않고는 어떤 경우도 지금까지 모든 대안들 포함해서 이 공급이 빠져 있는데, 이 공급을 정부 주도의 공급이 아니라 민간 주도에 의한 공급이 시장 경제에 맞는 것이지요. 네. 정부도 하고 민간도 해야지요. 이런 게 빠져 있습니다. 세 번째, 정부에 공급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아니 오세훈 시장 견제하기 위해서 종묘에 네. 세운 상가를 재건축하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까? 근데 거기는 법적으로요 개발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태릉은 네. 여기 이 국가유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법에 의해서 약 13% 정도가 문화재 보존지구입니다. 그러면 종묘하고 태릉하고는 왜 틀립니까?
이런 정책을 내놓고 지금 믿으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 또 집값하고 내란 프레임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집값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그랬거든요. 네. 전 정말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시장이라고는 우선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를 지금 지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번영을 누려온 나라입니다. 네네.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가지고 교란하겠다? 그리고 그거를 정부 마음대로 하겠다? 그럼 자유시장 경제를 포기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좌파 정부의 이런 거를 말씀을 하시려면 좌파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집값을 잡겠다 그랬잖아요. 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자신 있자 그랬잖아요. 네. 좌파 정부에서 집값이 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꿈을 꺾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좌파 정부를 이어받은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한 사과부터 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사과 한마디 없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선거에 이용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집값을 빨리 안정시키고 네. 주거의 복지를 통해서 국민들이 가자고 하는 여기에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다 동일하는데 접근적으로 너무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야당이 이거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자, 의원님 시간이 거의 다 됐기는 했는데 마지막 한 질문 드릴게요. 정부가 방첩사령부 사실상 해체 결정했습니다. 최근에 성일종 국방위원장께서는 안규백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 자문위원회에서 의견을 낸 거예요. 네. 그런데 장관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요. 지금 우리가 방산으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국민 세금으로 방산 산업을 육성해 왔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인상 요구 이런 것들이 오면서 네. 이제 방산이 좀 잘 나가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술이 선진 기술들이 있는 게 많습니다. 네네. 이런 안보 분야, 산업 안보 분야, 또 국방의 안보 분야 왜 간첩이 없습니까? 그래서 스파이가 지금 천국처럼 활동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선진국 모든 나라가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방첩 기능을 쪼개가지고 없애겠다고 하는 게 누구를 위한 이게 적국을 위한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지 네. 대한민국이 이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 중심을 잡고 방첩사 기능은 네. 계엄과 관련돼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있는 부분만 도려내고 이 본래의 기능을 더 강화를 해야 하는 추세인데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장관께 이 성명을 낸 겁니다. 이거를 네네. 잘 하시라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국제 뉴스 화제 소식 쏙쏙 전해드립니다. 키워드로 본 지구촌. 오늘도 조윤주 외신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조윤주 캐스터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히토류 전쟁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입장을 밝힌 걸로 지금 전해졌습니다. 네. 120억 달러 투자한 광물 비축 프로젝트 공식 출범시켰는데 이름이 볼트예요. 볼트 이게 뭐예요? 금고라는 뜻입니다. 아, 금고란 뜻이군요. 네, 그래서 금고에 차곡차곡 쌓아주겠다. 귀중한 거니까 뭐 이런 네네. 의미로 해석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히토류는 말 그대로 땅 속에 있는 희귀한 금속을 말하는 거고 네. 뭐 스마트폰부터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전투기 미사일까지 안 쓰는 곳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자원인데요. 그래요. 문제는 이걸 중국이 거의 생산은
70%가 넘고요. 그리고 이제 정제 가공까지 합치게 되면 90% 장악 때문에 네. 중국이 전 세계 히토리를 거의 독점하고 있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120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이 볼트 프로젝트 추진하게 되는 건데 미국 회사들이 원자재를 글로벌 시장에서 구입을 해서 조달하게 되고요. 이 프로젝트에 제너럴 모터스, 스텔란티스, 보잉, 뭐 로키드 마틴 같은 미국의 방산업체들이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 회원사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지정된 재고 가격에 광물을 구매해서 초기에 약정을 할 수가 있고 네. 원하는 광물 목록을 프로젝트 측에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미국 측에서는 국방 산업을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핵심 광물 비축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건데 이번에 이제 민간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좀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중국의 히토리 무기화 대응에서 공급망 다각화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작년에 우크라이나 비롯해서 호주, 말레이시아 등 자원부국과 핵심 광물 협정을 체결하면서 이런 부분도 신경 쓰고 있고 미국 내에는 광산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군사 위협으로 서로 설전 주고받던 미국과 이란이 결국은 만납니다. 튀르키예에서 고위급 협상이 이제 진행되죠? 네. 오늘 오후에 또 뉴스가 나왔는데요. 네. 튀르키예에서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랑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사위인 제레드 쿠시너가 만나기로 이란 측 외무장관과 만난다고 했는데요. 사위를 보내는군요. 네. 그런데 악시오스가 아랍의 소식통 인용해서 네. 장소가 바뀌었다고 전했습니다. 튀르키예가 아니고요? 네. 오만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오만으로. 이란 측에서 요청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허가하면서 네. 장소가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랍권과 이슬람 국가들이 오만까지 올진 아직까지 알리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뭐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이런 나라들이 들어올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만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될지 좀 정확치가 않다고 합니다. 이렇게 양측이 만나게 되면 작년 6월 달에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에 좀 전쟁까지 벌어졌거든요. 그 이후에 양측의 고위급 회담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미국과 이란의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이번 회담으로 실질적인 결실을 볼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정부는 네. 이란 측에 우라늄 농축 중단 그리고 미사일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에 있는 친이란 무장 세력에 대해서 이란이 지원을 중단할 걸 포함해서 좀 광범위하게 문제를 논의하자라고 하고 있고요. 이란 측에서는 반면에 이거 다 필요 없고 그냥 핵 문제 하나만 논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란은 협상할 준비가 된 만큼 전쟁할 준비도 돼 있다라고 말하면서 미국 측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백악관 측도 지금 회담에 대한 공식적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대화에 무게를 두면서도 군사 작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고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네. 회담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될지 좀 보자.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일도 있었어요. 미국 함정에 접근하던 이란 드론이 격추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과는 뭐 상관없이 회담은 가는 겁니까? 네, 일단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말하는 것이 이제 네. 드론이 격추가 돼서 긴장감이 높아진 것 아니냐라는 기자 질문에 대해서 네. 좀 전에 위트코프 특사와 소통을 했는데 현재로서는 이란과 미국 간의 회담은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현지 시각으로 3일인데요. 아라비아에서 링컨 항공모함 근처로 이란 드론이 접근하면서 결국 격추가 됐습니다. 네. 국제 해역에서 링컨함이 있었는데요. 이란의 샤헤드 139 드론이 의도가 불분명 상태에서 항공모함형에서 비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미군이 경고를 하다가 결국은 F-35 전투기를 출격시켜서 드론을 격추했고 미군 측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네. 또 이 사건 몇 시간 후에 호르무즈에서는요. 이란 혁명수비대 병력이 미국 국적의 선박 유전을 위협한 일이 벌어졌는데 당시 해역에서 작전 중이던 미 해군의 구축함인 맥포람이 유조선을 안전하게 인도하면서 항해는 지금 계속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의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과 관련된 인물들이 끝도 없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의회 출석 거부하면서 버텼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의회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네. 입장을 바꾼 이유가 뭘까요? 네, 이제 약 300만 쪽 분량의 방대한 문서가 추가로 공개가 됐고요. 클린턴 전 부부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는 의회 모독 혐의로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를 뭐 고소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지금까지 알려진 사진 외에도
더 구체적인 사진들이 추가로 확인이 됐는데 특히 앱스타인의 공범이자 한때 연인이었던 맥스웰과 유착한 정황도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네. 맥스웰이 클린턴의 딸인 첼시가 결혼했었던 2010년에 참석했던 사실이 이번에 공개된 문건에서 드러나게 된 건데요. 그런데 클린턴 측이 2006년 이후에 앱스타인 관계를 모두 다 끊었다라고 주장했는데 2010년에 결혼식에 왔으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아, 의회 위증이다? 네. 아, 그 얘기군요. 네, 그래서 클린턴 일가와 앱스타인 간의 연결고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좀 깊었던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그 전에도 의회 측에서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의회 출석해서 증언을 해라라고 이제 기소장을 보냈었습니다. 예, 예. 소환장을 보냈는데 그거 계속 거부하면서 버텼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정황이 나오자 결국 나올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에서 이게 뭐 위증 이거 되게 네. 중죄로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무슨 의회 출석에 그치지 않고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 이렇게 재판에 넘겨지고 사법 처리될 수도 있겠네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의회는 물론 수사기관 아니기 때문에 직접 기소할 수는 없는데요. 그래요. 청문회에서 만약에 위증을 하거나 증언을 통해서 새로운 범죄 혐의가 드러나게 되면은 네. 실제로 형사 재판과 처벌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법무부와 연방검찰이 이 자료를 가지고 수사에 참고할 수가 있게 되고요. 혹시라도 증언 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은 위증 같은 새로운 범죄가 발견되기 때문에 추가로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 위증은 중죄입니다. 펠로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징역 5년형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법 방해 혐의도 나올 수가 있는 건데요. 증언 과정에서 진실을 은폐하거나 수사를 방해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게 되면은 네. 별도로 사법 방해 혐의로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갈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안 나가고 버티기보다는 나가서 증언하기, 그러니까 차악을 선택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그래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의회 모독죄가 되면은 징역 1년형 처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출석을 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 너무 오래된 것이라서 확실하지가 않다.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요. 둘 다 변호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머리를 많이 네, 맞아요. 예일대 나온 그 변호사 둘이서 어떻게 전략을 세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요. 유럽 왕실의 인물들까지 줄줄이 소환되고 있다. 누구입니까? 네, 지금 노르웨이의 왕세자빈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 네. 새로 공개된 문서에 무려 1000번 넘게 이름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왕위 계승 1순위 호콘 왕세자의 부인입니다. 메테 마리트 왕세자빈이 등장하는데 앱스타인과 네. 부적절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접촉한 것을 깊이 후회한다라고 밝혔습니다만 논란이 끊이지가 않고 있고요. 네. 그리고 벨기에 국왕의 남동생인 로랑 왕자도 앱스타인과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요. 1990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앱스타인과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영국도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영국은 앤드류 전 왕자뿐만 아니라 앤드류 왕자의 전처인 세라 퍼거슨도 앱스타인과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식사까지 했던 그런 정황도 있다고 합니다. 유럽은 슬로바키아 국가안보고문이 2018년에 소녀들이 몹시 놀랍다 이런 문자를 앱스타인과 주고받은 드러나면서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고요. 영국의 산업장관인 맨델슨 전 장관도 2009년에 영국 정부의 경제 정책이 적혀있는 내부 메모를 네. 앱스타인에게 전달하고 드러나면서 스타머 총리가 지금 긴급 조사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그래요. 시간 다 됐는데 짧게만 한번 여쭤볼게요. 유럽 부자로 불리던 프랑스의 경제적 위상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고요? 네, 일단 GDP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보통 GDP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점점 떨어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고 프랑스 대비해서 네. 더 성적이 낮은 나라는 키프로스 정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굉장히 성적이 안 좋고 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는 룩셈부르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상대적으로 한때는 굉장히 유럽에서 잘 사는 나라인데 그러니까요. 경제 규모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된 건데요. 왜 그렇게 됐을까? 이건 사실 단기적인 문제는 아니고 전문가들은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실업률이 너무 높고요. 네. 청년층과 고령층의 고용률이 낮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1인당 근로시간도 유럽에서 가장 낮다. 그러니까 생산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재정 지출도
지속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서 네. 프랑스가 유럽에서 한때 잘 나갔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나라가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 캐스터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범죄 이면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베프의 범죄 도시,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허위 영상물이 말 그대로 홍수입니다. 범람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경찰관이 보디캠 달고 찍은 듯한 영상이 3천만 조회수 기록하면서 논란도 그만큼 더 커졌습니다. 프로파일러님, 이거 어떤 영상이었어요? 이제 범죄와 관련된 경찰 관련된 이런 영상들이나 이런 콘텐츠들이 특정한 개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하이스트물이라고 하면 뭐 범죄물,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탈리안 잡 같은 무슨 잡이라고 하면 그거는 은행 강도물. 이것도 이런 뭐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안 드릴 거고요. 왜냐하면 이걸 말하면 또 그렇게 규정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일종으로 이게 즐긴다는 표현인데 그것에 탐닉하는 무리들이 존재하고 그들이 이 인공지능 시대에 만나서 물을 만난 거죠, 완전히. 그래서 그것을 아주 폭발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움직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뭐 카메라를 들고 뛰는 것처럼 움직이지만, 그러니까 보디캠을 장착해서 뭐가 보이는 것처럼 하고 그 앞에 뭐 체포하고 뭐하고 그러는데 약간 자극적입니다. 이게 좀 강제력을 동원하고 무리 경찰력의 과도한 거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 갖고 여러 가지 자극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과도한 대응. 그게 지금 미국의 상황과 비슷한 느낌과 이게 막 섞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극적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혹할 수 있네요. 혹할 수도 있고 거봐 경찰 좀 나쁜 사람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내용도 자극적이고 그 안에 나오는 내용도 뭐 상당히 혐오적인 것도 있고 이게 그래서 폭발적인 조회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약간 말씀하시면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유튜버가 만든 영상들 특징 공통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뭐 여장 남자 같이 동성애 혐오, 그 다음에 중국인 난동. 그러면 우리나라의 어떤 외국인 어떤 혐오 정서 이런 거, 그 다음에 조두순 같은. 그럼 아주 그냥 나쁜 아동 성범죄자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소재가 자극적인데 이 내용이 뭔지 좀 애매하지만 특정한 혐오 쪽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한데 욕도 실컷 할 수 있는데 생각하기보다는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입니다. 짧게. 그렇군요. 자, 근데 이 영상을 제작한 유튜버가 결국 구속됐다고 합니다. AI 가짜 영상 퍼뜨리다 구속된 건 첫사례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자, 프로파일러님 보시기에 이런 영상을 왜 만들까요? 가장 핵심은 돈이 되는 거. 수익. 돈. 수익 되는 거고 특히 이런 형태의 어떤 콘텐츠들이 조회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조회수 높고 이것을 퍼나르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붙입니다. 뭐냐면 도박이라든가 투자 리딩방부터 붙이고 그다음에 가짜 선물 거래 뭐가 이런 것들을 붙이니까 범죄와 자극적인 영상이 같이 붙어서 폭발적인 일으키니까 불법적인 돈과 합법적인 돈이 섞여 있으니까 이런 유튜버들이 더 급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합법 불법 섞여 있으니까 이게 언뜻 봐서는 구분되지 않는다. 그런 점을 이제 파고드는 건데. 자, 경찰은 이 같은 가짜 영상을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말 그 뭐라 그럴까 구분하기 힘들다. 막 굉장히 최근에 더 정교해졌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인공지능의 영상 조작과 그 수위라든지 위험성 이거는 어느 정도라고 지금 평가하세요? 이게 만약에 진짜라고 해도 문제고 가짜라고 해도 문제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불과 한 작년까지만 해도 약간 어설프고 입모양이 좀 이상한데 요 몇 달 사이에 또 아주 정교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학습의 속도가 그만큼 빠른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 영상물에 진짜 저거 경찰이 사람 폭행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어제 그저께 실제로 어느 경찰청에서 외국인을 폭행해서 경찰들이 다수 구속됐거든요. 네. 이건 실제입니다. 이게 섞여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유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성이라는 것은 실제도 존재하고 네. 근데 그 영상은 없는데 또 실제처럼 만들고 네. 그럼 이게 넘치면은 경찰이 거봐 경찰들 폭행 일상이잖아 라는 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뭐 적지 않은 수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을 또 파고드는 그 부분을 이제 만족시켜주는 거죠. 만족시켜주는. 근데 예. 실제로 일부는 그럴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 전체는 아닌데 이게 확산되면 거봐 경찰은 못 믿어. 네. 뭐 아니면 뭐 공무원 못 믿어. 그럼 이게 국가의 신뢰도 공무원의 신뢰도 그럼 비용이 엄청나죠. 그 신뢰 비용이란 것. 그래요. 자, 말씀하신 대로 이런 허위 영상 뭐 가장 큰 특징 굉장히 자극적이다. 눈을 떼기 힘들다. 어떻게 보면 이제 수용자 입장에서 낚이기 쉬운 거죠. 그 뭐 너무 자극적인 영상 보면 이거 진짜야라는 생각부터 먼저 하게 될 정도인데, 근데 이제 그거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 중독성 있잖아요. 중독성은 그만큼 끊기 어렵다는 건데. 요걸 극장 효과라고 합니다. 수용자들의 그 심리는 뭐예요? 극장 효과. 극장 효과. 우리가 극장에 가면은 네. 불이 꺼졌지 않습니까? 주변은. 네. 근데 거기 화면만 있죠. 그 집중하죠. 네. 이게 극장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플레잉 효과라고 하기도 하고 뭐라고 부르든 이게 거기에 집중하는 거니까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거네요. 만드는 거죠. 근데 거기에 영상이 조금 어설플 수 있는데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컨텐츠는 자신의 어떤 하고 뭐 듣고자 보고자 하는 걸 만족시키기 때문에 네. 아니어도 믿게 되는 그래서 몰입되게 되는 극장 효과가 수용 효과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요. 예. 수용자를 거의 뭐 어떻게 보면 탐닉하게 만들죠. 탐닉하게. 예. 그래서 이것은 마약 수준하고 비슷하다고 주장하는 그래요. 분들도 있습니다. 중독성. 중독성이 마약과 비슷하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 중독성으로 인해서요. 어떤 범죄에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 그 수용자들이 그런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겁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런 형태라고 하면은 네. 어떤 영상을 보고 그게 실제라고 믿고 거기에 반응해서 타인을 공격해 버릴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든 겁니다. 어떤 외국인 집단이 굉장히 그 위험하고 공격적이라는 것을 계속 보면은 길 가다가도 저런 사람 비슷한 사람을 보게 되면 거기에 자동적으로 폭력이 행사되거나 욕이 나가거나 그래요. 이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너 왜 그런 거야? 근데 이 사람 머릿속에는 이미 여기에 중독돼서 그 집단은 그래. 그 집단은 위험해. 인식에 이제 주입을 시키는 거군요. 버리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집단이나 특정한 개념이나 특정한 어떤 상황에 대한 오인식, 거기에 반응의 과잉 반응. 그게 이제 이 수용자는 행위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요. 그게 가장 무섭죠. 자, 기술 발전 속도만큼 범죄 대응도 이제 빨라져야 할 겁니다. 뛰는 경찰 위에 나는 범죄자가 되면 안 되니까요. 자, 그렇다면 지금 경찰에선 이런 AI 허위 생성 영상 허위인 건 어떻게 알아내는지 어떤 기술적인 장치 같은 거 있어요? 사실 기술적으로 시스템도 있고 개발도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물론 뭐 독일 같은 데나 이런 데서는 이걸 허위 조작 콘텐츠 진위 판별 시스템이 있고 근데 수준이 좀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거는 굉장히 정교한데 어떤 건 굉장히 그 조금 뭐라고 하나 수준이 좀 낮은 경우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도 카이스트 같은 데서 용역을 받아서 좀 많이 만들어내는 이걸 좀 판별해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범죄자들이 이걸 못 따라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AI라는 것이 좋은 데이터만 학습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쁜 데이터도 무한 학습하게 되면은 그걸 그대로 놔두면은 그냥 막 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형태의 프로그램은 발전 속도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나쁜 콘텐츠는 기하급수에 올라가는 게 그래서 뭐 법적인 것도 그렇고 기술적인 것도 사실 좀 전 정부적으로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온갖 허위 영상이 나오니까 아까 언뜻 보니까 돌아가신 선대회장
이병철 전 회장, 뭐 정주영 전 회장 버젓이 이렇게 얘기하는 비슷한 얼굴로 해가지고 그런 거. 그러니까요. 그래서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깜짝 놀랍니다. 자, 시간이 어느덧 거의 다 돼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의 위험한 활용 여기에 대해서 주로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따지고 보면요, 인공지능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면 이게 이제 좋은 결과 낼 수 있는 도구기도 하잖아요. 역으로 AI가 경찰 수사에 좀 도움되는 사례도 있을 것 같아요. 일종의 함정 수사에 이용하죠. 왜냐 함정 수사 같은 경우는 이 어떤 아동 인신매매범을 잡을 때 그 아동 인신매매범을 유인하기 위해서 아동을 직접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동 목소리를 통해서 그 아동 인신매매범을 유인해내는 그런 형태로도 분명히 쓰이고 있는데 아직은 좀 수준이 좀 낮습니다. 범죄자보다. 근데 다양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찰들이. 근데 좀 돈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좀 부족하긴 합니다. 더 예산 투입해서 좀 더 좋은 장치, 앞서가는 기술로 이런 범죄를 좀 적발해냈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끝곡으로는 장필순의 제비꽃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내가 처음